그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텐트 밖에 모래바람은 거셌고 아이들의 웃음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생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축하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야 할 그날을 조용히 기억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불빛 하나를 준비했을 뿐이었지만 그 불빛은 소년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달랐던 그들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서로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심이고 저는 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의 난민 캠프 인근 NGO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말도 없고 감정도 잃은 한 소년이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하루의 작은 생일, 단 하나의 초에서 시작된 변화의 기록입니다. 15살이던 해 제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어머니는 작은 반죽을 구워 저에게 조그만 빵 하나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심, 생일 축하해. 오늘 하루는 내가 주인공이야. 그 말이 그렇게 슬픈 문장이 될 줄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포탄이 떨어졌고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보호하려 했지만 저는 구조됐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생일은 가장 잊고 싶은 날이 되었습니다. 축하도 웃음도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고 세상이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난민 캠프에서의 삶은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식량 배급줄에 서고 오후엔 아무 목적 없이 텐트 주변을 서성이다 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어린아이조차 웃음기를 잃은 얼굴이었어요. 이곳에서 감정을 갖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동양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커다란 배낭을 메고 농구공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르하반, 하심, 안녕. 그는 민수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 청년은 나타났습니다. 매번 농구공을 손에 들고 똑같은 말투로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농구할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 아래 앉아 그가 포기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옆에 앉아 혼자 공을 튕기고 때로는 먼 곳에서 저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그 청년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그가 오래 머무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랬거든요. 짧게 머무르고 몇 주 뒤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는 일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왔고 똑같은 미소로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민수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2시가 되면 북쪽 나무 그늘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알람 시계를 보며 정각이네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간 뒤로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게 제 표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같은 시각에 나타났습니다. 햇살이 따갑던 오후였고 저는 평소보다 깊은 그늘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농구공을 들고 와서는 익숙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심, 오늘은 진짜 덥다, 그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가 제 옆에 앉아 가방을 열더니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후딱후딱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군요. 몇 분 후 그는 저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에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저와 농구공을 든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린아이 글씨처럼 서툰 아랍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친구 하심.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죽을 하시며 웃고 계셨고 제가 민수와 농구를 하며 깔깔 웃고 있는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 꿈을 꾸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처음으로 민수에게 인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먼저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나타나자 저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민수.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고 이내 아무 말 없이 농구공을 제게 던졌습니다. 공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입가로 스치듯 올라간 미소 하나가 그날 캠프의 햇살보다 더 환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강한 언어가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농구공 하나, 스케치북 한 장, 그리고 짧은 눈빛 교환.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캠프 안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거칠었지만 민수가 있는 그 몇 분의 시간은 제게 소중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던 그날, 제게는 말하지 않은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은 제 생일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형과 제가 진짜로 친구가 되었다고 느낀 순간은 어느 날 그가 진지하게 제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하심, 진짜 원하는 너의 꿈은 뭐야?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꿈이요? 저는 그 단어를 잊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하고, 줄을 서야 하고, 배급표를 챙겨야 했고, 밤엔 자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 제게 꿈이라는 말은 너무 사치처럼 들렸죠. 하지만 민수 형은 그런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도 돼. 그냥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랑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어.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은 꼭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원할 때 말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민수 형을 기다렸습니다. 그와 함께 걷고 농구도 조금씩 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가 가져온 작고 낡은 태블릿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사진도 봤습니다.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던 동네야. 사람 진짜 많지? 사진 속 도시는 반짝이는 빛과 높은 건물로 가득했습니다. 전차가 다니고 거리엔 깨끗한 표지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에 급함이 없었어요. 뭔가 안정되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부러웠습니다. 민수 형은 제가 조금이라도 웃으면 아주 과장되게 반응했습니다. 하심이 웃었어. 기적이야. 어머님께 전화드려야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어이없어 웃곤 했고 그 순간은 캠프의 침묵이 잠시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형은 조심스레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심, 혹시 내가 너희 동네 시장에서 작은 영어 교실을 열어보려 하는데 도와줄래? 내가 통역 좀 해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캠프 안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민수 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꼭 필요해. 그리고 내가 도와준다면 나도 진짜 고맙고 든든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메모장 하나를 들고 민수 형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였고 민수 형은 아이들에게 사과는 영어로 뭐게? 하고 묻자 제가 옆에서 아랍어로 번역했습니다. 뚜파으. 아이들이 일제히 뚜파으라고 외치자 민수 형은 아이들보다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민수 형을 따라다녔고 아이들도 저를 조금씩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상이 몇 주 계속되자 민수 형은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더 들려줬습니다. 그는
김치라는 발효된 채소를 보여주며 저를 놀래켰고, 찜질방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두 하얀 수건을 두르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가 그걸 얼마나 좋아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제 머릿속에서 단순한 지명이 아닌 하나의 삶의 방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형 같은 사람이 사는 나라라면 어쩌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고, 민수형은 여전히 어설픈 아랍어로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저는 어느새 그에게 조용히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필이면 제 생일이 다가오는 그 주, 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수형에게도요. 왜냐하면 그날은 제게 생일이 아니라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니까요. 민수형과 함께한 하루하루는 마치 물속에 잠겨있던 제 몸을 하나씩 꺼내 말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 저를 부르고 낯선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그의 말투는 가끔은 유치했고, 어쩔 땐 너무 진지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지만 그 유치함마저 저에겐 따뜻한 대화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어릴 적 놀던 게임들, 도시락 싸던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하루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심, 난 초등학교 때 혼자 좋아하던 여자애한테 쪽지 줬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났어. 근데 그때 그 쪽지 내용이 뭐였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좋아해. 나랑 결혼할래? 였어. 그리고는 아이처럼 웃었죠. 그 순수함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민수형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방금 하심 웃었어. 목격자 있어요? 여긴 아무한테도 증인 세워야겠다. 그의 그런 과장이 귀엽게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무렵 캠프 안 사람들도 점점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표정한 소년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존재로 변화해 갔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민수형이 작은 라디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이거 한국 노래 나오는 거야. 오늘부터 너한테 케이팝을 가르쳐 주겠어. 처음 들려준 노래는 소녀시대라는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리듬, 알아듣기 힘든 가사였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멜로디였어요. 그는 진지하게 가사 하나하나를 영어로 번역해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 한국어라는 언어를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민수형은 한국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심,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하는 문화가 있어. 밥을 함께 나누고 가족이 아니어도 챙겨주는 분위기 같은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가 제게 밥을 나눠준 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준 것도 모두 그 문화의 일부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민수형이라는 사람의 진심이기도 했지요. 그는 아침엔 영어 수업을 하고 점심에는 아이들과 놀고 밤이 되면 가끔은 저와 텐트 앞에 앉아 조용히 별을 보곤 했습니다. 하심, 저기 별 보이지? 한국에서도 저 별 보여. 내가 여기 있어도 우리가 같은 하늘을 본다는 건 그만큼 가까운 거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별을 그렇게 오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닥만 보고 현실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민수형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익숙해졌고 그가 매일 오지 않는 날은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은 그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말할 수 없는 그날, 제 생일이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 그날이 곧 오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은 해마다 달력 속에 조용히 숨겨두던 날이었습니다. 15이 되던 그날, 어머니는 제게 작은 빵 하나를 건네며 생일 축하해라고 속삭이셨고, 몇 시간 후 세상은 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생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날이 되었으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캠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민수 형은 여느 때처럼 태연했습니다. 그가 그날 제 생일을 모른다는 것이 어쩐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한 축하 인사, 억지 미소, 그런 건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북쪽 나무 아래로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 형이 항상 오던 그 자리 대신 캠프 남쪽에 있는 오래된 물탱크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늘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길도 드물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감싸고 앉아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썼습니다. 15. 그 숫자 위에 X를 그었습니다. 이 날은 없어야 해요. 그냥 없던 날로 해주세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비어 있었고 공기마저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러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익숙한 숨소리.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발걸음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이 흘렀고 정적 속에서 들린 건 작은 종이 상자를 여는 소리였습니다. 하심, 오늘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민수 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너한테 오늘 조용히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엔 작고 낡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민수 형은 상자를 조심스레 제 앞에 놓고 조용히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은 아주 작았지만 그 순간 그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너무나 환해서,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걸 알아요? 왜 알고 있어요? 민수 형은 제게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 하심, 너는 그날을 잊고 싶었겠지만 나는 내가 다시 생일을 웃으며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민수 형은 기다려줬고 저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빵을 구워주셨어요. 그게 제 마지막 생일이었어요. 그 순간 민수 형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하심, 이제 그 빵을 내가 대신 구울 수는 없지만 그 촛불 하나는 너를 위한 거야. 그 작은 초는 캠프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얼어있던 기억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민수 형에게 생일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형 그날 어떻게 알았어요? 제 생일이라는 거요. 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기억 안 나지? 내가 내 생일 물은 적은 없었어. 하지만 내 텐트 안에 걸려있던 작은 달력 있잖아. 거기 10월 17일에 아주 조그맣게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달력은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물건 중 하나였고 그날의 작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 아주 오래전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민수 형은 그걸 보고도 바로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숨기고 싶은 날일까 봐서요. 하지만 그날 제가 북쪽 나무에 가지 않은 것을 보고 오늘이 그날이구나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심, 나는 내가 그날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날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랐어.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로.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민수 형은 그날 케이크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캠프 주방에서 일하는 요르단 아주머니께 부탁해 작은 밀가루 케이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캠프 근처 시장까지 2시간을 걸었다고요. 작고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초는 그 길고 거친 걸음을 지나 제 앞에서 점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초는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제 울음 때문인지 몰라도 그 조그마한 불꽃이 꺼질까봐 저는 손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촛불을 꺼야 할 때마다 손으로 불을 가려주던 그 장면이요. 민수 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심, 소원 빌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여기 있어요. 그리고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게 다 어떤 사람이 조용히 켜준 이 불빛 덕분이에요. 초는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생일이라는 단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생일 축하해요라고 말하면 이젠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의 진심이 녹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수 형과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봉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었죠. 작별 인사를 하던 날 민수 형은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심, 나는 내가 언젠가 누군가의 민수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땐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제 이 캠프를 잠시 벗어나 근처 NGO의 통역사이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와 아랍어를 가르치고 때때로는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제게 생일이란 단어를 다시 되찾게 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이제는 제가 그 단어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생일 축하해. 내가 태어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그 말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마다 저는 민수 형이 제게 말했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그날 밤바람 속에서 흔들리던 초 하나의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사실 민수 형과는 그 후 몇 번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는 지금도 한국에서 청소년 상담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건네준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심,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서 그날의 촛불처럼 누군가의 어둠 속에 불빛이 되어주자. 그 문장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 속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때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민수가 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작은 빛 하나가 어두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의 초 하나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작은 불빛은 아직도 제 안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어두운 마음 속에 홀로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당신의 생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작은 초 하나라도 켜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